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메이를 제가 그 연휴 때 좀 아파갖고서는 좀 누워 있었더니 주메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저희 그때 관심 물건 가졌던 거, 그거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임장 활동 갔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선 그 노운동에 있는 요거, 기억하시죠? 저희 첫 임장 활동으로, 가서 여러 개 좀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8월 22일 날 낙찰이 됐었네요. 제가 그때 이거 요번 시간에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니까 3명이 응찰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응찰률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이 4억 6천 쓰고 2등이 4억을 썼네요. 4억 6천 쓰신 분은 뭐 충분히 아마 4억 쓰신 분은 야 요거보다 조금 좀 억울해 할 뭐 근데 어쨌든 2등, 그, 현장 가서 내가 썼는데, 떨어지면 화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꼴찌로 썼어도, 그러면서, 에이, 테테테, 그러고서는 욕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1등하고 2등하고, 한 4천만,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좀 김혜리님은 적극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김혜리님이 여기서 관계인이신지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관계인은 아니신 것 같네요. 순수하게 낙찰을 받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크게 복잡하지 않을 물건일 것 같다. 그 감정가는 7억 2,3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경매가와 감정 담보가 뭐 실거래가 차이에 대한 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설명드려서 아시죠? 그래서 경매가는 조금 높은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어쩌면 최근인 거죠. 22년도에 6억 5천에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6억 5천에 매매를 뭐 이분이 사기를 당하고 매매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매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등기 상황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받은 시급분은 4억 6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6억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되게 대단히 싸게 산 느낌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이 그때 없었어요. 그쵸? 요거 하고, 지금 그래서 이거 취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른 게 좀 있었나 봐요. 뭐, 1600만 원 때문에, 근데 뭐, 다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삼성카드 1600만 원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6억 5천짜리가, 물론 이제, 이거 갚고 나머지 돈은 이제 원소유자 장은정님한테 갑니다. 이거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더 복잡한 관계를 하면은 뭐 이게 뭐 배분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빼고, 장은정님은 여기서 4억 6천에 낙찰받은 것 중에 요거랑 필요 경비들 쭉 빼고 이제 본인이 남은 건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는 말소가 다 되고, 배당 요구가 끝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네 사람이 이제 그 인수가 할 대상인데, 지금 이제 등기, 요게 없다고 했잖아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는데, 요게 없어서 어찌 보면은, 요거는 그냥 월세 개념으로 그냥 들어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증금이 아니면 또, 뭐, 계약 기간 때면 내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가구 주택이 나온 케이스 중에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허가가 났어요. 그죠? 8월 29일 날. 그러면 이제, 요거 잔금 치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임장 활동했던 물건들은 요렇게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뭐 갑자기 4억 6천이 이게 또 비싸다고 해서 그냥 보증금 포기하고 그냥 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결론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가까지, 낙찰받은 자한테 돈 내고 가져가도 돼요라는 허가까지는 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아주 재밌게 의견을 나눴던 신성도 요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신성동 물건, 이제 제가 요 옆에 오피스텔 있는 거 확인해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피스텔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뭐, 이제 건물 중이라서 또 거기서 또 재미나게 또 여담을 하셨다고 또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물건도 낙찰이 됐어요. 요 물건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허가 받고, 지급기한, 납부, 배당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허가만 받고, 아마 여기서는 허가 받고 나서, 대출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급하고 나면 이것도 종료가 나중에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억에 한밭중공업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2위는 승질이 날 것 같아요. 그쵸? 25억 3천만 원인데 24억 6천만 원. 아, 내가 요거 한 자리만, 일자리만 바꿨어도, 라고 하면서, 요런 경우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낙찰 받았을 때 제가, 2등하고, 500만 원 차이인가, 50만 원 차이인가, 뭐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아, 그거는 가격도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제가 1, 2등 차이가 그렇게 났었거든요. 2등분을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내가 뭐 죄진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심정이 이해가 가니까, 얼마 차이 없이 그냥 그 2등 되면은, 아까 그 4억 6천과 4억은 차이가 꽤 있잖아요. 6천 차이니까. 뭐, 예를 들면 10% 이상 차이인 건데, 이거는 이거 오자만 바꿨어도, 역전 상황이 되겠죠? 여기 오자만 바꿨어도 3천만 원 차이로 이분이 2등 됐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25억에 낙찰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게 복잡한 게 없었잖아요. 그냥 맹토지입니다. 토지. 맹토지였고, 지목도 대지예요. 대지. 자, 대지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이거는 이제 잘한 게, 우선은, 법인이 인수했잖아요. 대지기 때문에, 법인이 인수하기 참 좋은 물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대지에다가 사업용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건물을 뭘 하나 져갖고, 여기처럼 큰 건물 지려면 돈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하나 상가 져서 그냥 뭐 상가 월세 조그맣게 하더라도 이제 사업용 토지로 바꾸면은, 종부세에서도 배제되고, 나중에 이제 양도에서도 이제 그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아서 절세하는, 뭐 10% 중과하는 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출도 법인에서 했으니까 그 대출 이자 비용도 또 매각할 때 다 비용 처리를 인정받으니까 이런 걸 개인이 이차를 받는 건 좀 아닙니다. 그렇죠? 대지 있는 거는 법인이 이차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수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담보가랑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거라서 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담보가가 얼마다 뭐다 이거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자, 그래서 근데 이쪽 지역의 대충에 대한 비용들은 요만큼 정도에 대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핵심적으로 볼 게 이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268만 7천 원이잖아요. 24년도 요 대지. 이 대지가 지금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지금 보니까 밑에 점점점은 요거 두 개는 이제 그 신성동 전체 개별 공시가 평균이고 이제 대지 평균입니다. 자, 보면 요거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여서 완만하게 내려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22년도에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계속 개별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22년도에 그거 현실화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늦추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거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거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 현실화율이 완화되면서 좀 내려가는 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22년도 신성동 전체, 그러니까 대지로 보면 신성동 대지 개별 공시지가가 125만 7,300원에서 그 다음에 23년에는 122만 원으로 좀 내려갔잖아요. 소폭. 그 다음에 올해는 119만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토지는 인수한 게 참 좋은 게, 어찌 보면 약간 저가로 계속 있었던 토지인 거예요. 22년도에 올라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경매를 한다라는 거는 싸게 사서 정상가보다 낮게 판다는 건데, 싸게 살 때도 보면은 약간 내가 살 때 이게 좀 그 가치가 저가로 판단된 애들을 낙찰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필지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요거에 대한 거는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기 뭐 정권에 따라서 상승세 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뭐 변경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뭐 어쨌든 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시세에 대한 거는 뭐 실거래가는 이게 좀 그 제대로 명확하게 공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대지에 대한 거, 뭐 최근 1년도에 대한 거, 뭐 이건 좀 도로도 있고 하니까 뭐 비교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신성동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건 제방도로 좀 더 가볼까요? 대지에 대한 거가 최근 왜 이게 안 되나? 아, 돼지. 아, 됐습니다. 아, 그 빼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요거가, 돼지가, 가격 수준이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돼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도, 뭐,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담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담보가 판단. 담보가 판단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이 토지가, 그, 개별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68만 7천 원. 그 거의 그 요 토지 가격을 하면 한 26억 정도 돼요. 25억 6억 되는데 거의 요 낙찰 금액이 거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유사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찰 받고 나서 경락자금 대출을 가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뭐 한 100만 원인데 한 그 막 2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개별 공시지가 수준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마음 편해요. 최소한 개별 공시지가가 이상으로 담보가는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는 낙찰 금액이 한 60% 담보 그 경락자금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도 25억 중에 40% 정도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한 10억 정도, 그쵸? 10억 정도 현금 갖고 여유금으로 한 11억 정도 갖고서는 나머지 은행 대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정상 대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별 공시지가가 요만큼인 거니까, 그쵸? 충분히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는 한밭중공업에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다 법인 비용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건축을 하는 건 이제 다른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요 토지도 8명이 좀 제법 응찰을 많이 했네요. 8명이 아마 치열했나 봅니다. 응찰을 해서 25억에 낙찰을 받았다. 어찌 보면 가끔 이렇게 몰렸는데 70%보다 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가장 아이디얼하게 낙찰 받은 것 같아요. 그럼 25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요거 뭐 한 30억이나 이 정도에, 30억 정도에 뭐 팔아도 되고, 뭐 건물 짓는 거 해도 그거는 좀 제가,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건 시가를 지금 아직 판단 안 한 거기 때문에, 시가보다 한 10% 정도 싸게, 20% 정도 싸게, 이제 매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이건 가만히 놔둬도 지금 보니까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 영향보다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내년에도 또 개별 공시지가가 이 정도 유지되고 좀 상승세를 타면, 뭐 나중에는 이런 토지 싸게 사면은 개별 공시지가 보다 한 12%, 20%뭐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시가보다도 낮게 사는 개념일 거니까. 그래서 요 건도 잘 진행이 돼서 낙찰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요 판서 프로그램을 또 다시 좀 도입을 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서 프로그램을 켰으니까 다시 한번 좀 지루한 이론 강의, 줌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짜증 내실 것 같으니까 온라인으로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투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도 우리가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야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필수제가 아니니까 계속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투자는 자 수익의 극대화, 그 다음에 위험의 극소화,
누누이 제가 투자론이나 다른 데서 말씀드려서 알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의 극대화는 뭐? 여러분들의 동물적 감각,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동물적 감각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을 보고 흐름을 보는 트렌드를 좀 계속 보시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시라. 이 얘기를 수익의 극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험의 극소화는, 위험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실현되는 예측과 실현과의 차이가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1번 수익이 이거는 위험은 우리가 말하는 뭐 경제적, 물리적 뭐 이런 위험, 뭐 사회적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수익도 같이 포함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요. 수익을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한 7% 정도 수익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수익의 극대화에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험의 극소화를 노력을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을 못한 거다. 이 위험은 예측과 실현과의 차익입니다. 이 차익. 내가 7% 예상했는데 7% 딱 됐다. 자, 그러면은 예측과 실현을 완벽하게 맞춘 거니까 위험은 감소되는 겁니다. 내가 5% 예상했는데 6% 됐다. 이거는 위험의 그 감소화를 뛰어넘어서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아주 땡큐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것이, 죄송합니다. 반말처럼 보니까. 위험의 극소화를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투자는 절대 못 합니다. 그쵸? 위험하니까 하지 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눈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지 투자가 이루어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얘기하고 경매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위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 익히자라는 게 우리 동아리의 활동의 핵심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는 이제 사기꾼들의 얘기는 위험에 대한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건너가지도 않는데 위자도 얘기 안 합니다. 수익이 엄청 대박 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쵸? 기획부동산. 그쵸? 기획부동산. 이쪽은 무조건 기획부동산의 핵심은 수익입니다. 그들의 자료를 보면은 수익률표 쫙 나옵니다. 수익률표. 자, 수익률표 쫙 나옵니다. 자, 수익률표 쫙 나온 거 보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위험은 하나도 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투자로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수익의 극대화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를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에서는 이 위험의 극소화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의 극소화를 위해서는 예측과 실현의 차이를 최소화로 내려야 되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수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익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익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위험도 여기서 투하되는 비용이나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좀 집이 노후화된 건물이 있다. 원룸 얘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원룸 있으면은 여기에 지붕을 씌우는 거를 비용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붕을 이렇게 거북선처럼 지붕 씌우는 거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누수에 대해서 비용을 먼저 머릿속에 상계하는 거죠. 이거는 예측인 거죠. 예측. 그렇게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위험에 대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제도적, 법률, 제도 계속 똑같습니다. 법률이라고 하고 제도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은 이제 기술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 이제 트렌드 변화죠.
트렌드 변화입니다. 트렌드. 지금 뭐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가 또 요즘 대형 평수가 희귀하니까 그건 경제적 요인도 있는데, 대형 평수가 예전에는 뭐 우리 20평 사면 나중에 돈 벌어서 30평 사야지, 돈 벌어서 40평 사야지, 뭐 50평 사야지 이렇게 트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리하고 한 거 작은 평수 나 들어가면 되지, 뭐 대형 평수가 필요 없어. 이건 뭐죠? 사회적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읽지 않고 대형 평수가 나왔다고 무조건 낙찰 받는다? 이건 또 이 트렌드를 못 읽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형 평수가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에 대한 것을 트렌드가 변화할 수 있는 것, 트렌드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그런 좀 능력, 그런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위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이 발생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예측이 되는 것과요. 그 다음에 비용적 예측인데, 이 비용적 예측에서는 제가 아까 이런 누수 비용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핵심은 이자율이겠죠. 이자율을 어느 정도 내가 보수적으로 하고 있나, 내가 어느 정도 이자가 나왔을 때 커버할 수 있나. 지금 5.5%에서 연준에서 5.0%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제 또 그 한국 또 금통인가요? 금융이 또 해봐야지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고 맥시멈 이자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쵸? 경험을 하고 가장 최저 이자율에 대해서 또 경험을 했어요. 그쵸? 한참 21년도, 21년도 막 이때, 그쵸? 가장 최저와 가장 최고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단기간에 경험을 하신 토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내가 이자 부담이 가능할까? 못할까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경제적 위험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나 뭐 관련 공부들 있잖아요. 공부들. 이런 것들 지금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추가로 플러스 법이 또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서 현재 있는 것부터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여러 자료가 가장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제가 경매 자료부터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적인 건 뭐냐면은, 기술적인 건 기술이 계속 변동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좋은 기술이 지금은 좀 좀 뒤진 기술이 되는 것도 있고, 물리적으로 우리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분위기와 여기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 활동이 틀린 게, 이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내 주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임장 활동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예측에 대한 것을 좀 계속 공부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측에서 사회적 트렌드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거는 이제 거시적인 예측과 미시적인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예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가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미시는 실질적으로 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세 사기가 나온 게 뭐죠? 본인의 이제 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에서 계속 땜빵하다 보니까 그게 폭탄이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자금력 없이 계속 전세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상황인 겁니다. 다 모든 걸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애매해요. 자, 근데 법률적인 거는 1차적으로 관련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공부. 공적 장부. 그쵸? 등기, 그냥 각종 대장 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법률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개발에 대한 거를 한다. 개발에 대한 걸 한다고 했을 땐 추가적인 관련 법률들 있잖아요. 개발을 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임장 활동에 대해서 해당 물건이 있는 요런 것과 현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임장 활동이다. 대장상에 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봤더니 4층으로 불법 건축물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4층 불법 건축물 되어 있으니까 낙찰 받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공부상으로 3층은 되어 있고 4층은 위반 건축물 하면 이거는 철거의 의무가 발생될 수 있구나라고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측하면은 행동을 뭐 해야 되죠? 이 철거에 대한 비용을 예상하고 그 예상만큼에 따른 실현 수익률 아니면 비용 발생률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측과 실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 현실과 틀리다라고 했을 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